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665억 원이냐 1조 3,800억이냐를 두고 오늘 대법원이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 금액은 확정하지 않았고요. 세 분과 자세하고 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조인섭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대법원의 오늘 판단은 항소심을 파기 환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고법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지만 대법원이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고법에서는 비슷한 취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핵심은 이 부분이었어요. 항소심에서는 1조 3,800억 원을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었죠.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오늘 대법원에서는 이거를 뒤집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단을 했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건데요. 이에 따라서 관심이 쏟아졌던 재산 분할 액수 부분은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서울고법에서 이 부분 다시 판단하게 될 텐데요. 대법원은 재산 분할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 이 비자금이 만약에 SK 지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재산 분할 청구 관련 부분은 파기환송이 됐지만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상고를 기각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서 20억 원으로 그대로 예.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결정된 거는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다시 내려가서 얼마인지 재산 분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다시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665억 원에 가깝게 산정이 되겠죠. 오늘 파기환송됐으니까. 조인섭 변호사님 이혼 전문 변호사신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판결 일단은 예상하셨어요? 네, 저는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예. 네, 파기 환송이 될 거라고 사실 작년 6월에 제가 그 YTN 뉴스에서 이야기하긴 했거든요. 예. 뭐 이경민 변호사님도 뭐 파기환송 예상하셨다고 그러대요. 예, 저도 뭐 어제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좀 예상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법률심이다 보니까 어떤 법리로서 이제 파기환송을 할까 사실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했거든요. 어떤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예상을 하기로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법성은 알겠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법리를 적용시켜서 이제 파기환송이 될까, 뭐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판결문을 보니까 뭐 민법 746조를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사회적으로 뭐 법적으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예. 해서 이 부분도 이제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요, 최태원 회장 측 변호사가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비자금이라는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그것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점으로 인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오늘 대법원 판결을 조금 더 분석해 보고 나서 항소심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의 표정이 밝죠. 일단은 결과를 뭐 대충 해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가부대에 갖다는 저 300억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2심에서는 이 300억이 SK가 성장하는데 종잣돈이 됐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억만큼 현재 가치로 늘어난 만큼을 재산을 분할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번 대법원에서는 이 300억을 불법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비자금이라고, 불법 비자금이라고 대법원에서는 이걸 성격을 규정한 거죠, 일단.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혼 사건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는
뭐 탈세로 인한 수익이라든가 뭐 말하자면 불법적인 약간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이 재산 형성에 기여가 됐을 때 그거를 지금 대법원 판례처럼 불법원인 급여로 인해서 재산 분할에서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로 판결이 된 예는 사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하지만 그게 이제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거고, 예. 근데 이제 우리 민법의 가장 큰 원칙인 불법원인 급여, 이제 법은 어떤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재산을 형성한 거에 대해서 예. 조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큰 이제 액수의 재산 분할이고 또 이게 범죄로 인한 수익이 약간 굉장히 큰 불법 비자금 사건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이제 된 거고요. 예. 그게 이제 쟁점이 된 거고 사실 대법원의 판례 자체는 뭐 변경이 됐다거나 이건 아니고 기존의 이제 그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애초에 불법이기 때문에 가령 SK그룹 성장에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이거를 나눌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K 성장에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주장하기는 어렵다. 지금 저희가 이제 1심에서는 이 SK 그룹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은 거가요. 예. 단순히 이제 가사 노동만으로 이런 그룹의 어떤 주식에 대한 분할을 요청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 2심에서는 가사 노동이나 뭐 자녀 양육 이거 이외에 그룹 형성에 어떤 결정적인 기여가 된 300억 원의 비자금을 냈다라고 하는 주장을 새로 펼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심에서는 그 부분을 받아들여줘서 이제 1조 3,800 이제 8억 원이라고 하는 이제 재산 분할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게 3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뇌물로 인해서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이제 법원에서 기여로 인정할 수는 없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불법적인 그 재산 형성한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 기여를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대가로 내 재산 분할의 기여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경민 변호사 오늘 대법원이 그러면 이 돈은 뇌물이니까 불법이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그렇죠. 대법원에서는 일단은 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뇌물이다라는 성격을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안 갚으면은 민사 소송을 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내가 만약에 뇌물을 줬다라고 했을 때 뇌물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랬을 때 우리 소송을 통해서 뇌물을 돌려달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불법 원인 급여라는 것이.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불법성이 큰 사건에 있어서는 법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연장선상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도 뇌물이고 예. 이거를 기여도라고 이제 항소심에서는 봤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노 전 대통령의 기여로도 볼 수가 없고 그 연장선상에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로도 참작을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보다라고 이제 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요. 이게 이제 불법성이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다면 나쁜 돈이잖아요. 그럼 환수를 한다거나 추징을 해야 되는 거거나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지금 이 이혼 사건은 민사 소송에 한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이게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시효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게 정말 뇌물인지가 여부가 다시 한번 또 판단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해서 형사 사건에서도 바로 뇌물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시효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뭐 시효가 지났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또 이제 입법을 통해서 또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 아니면 뭐 입법부에서 이것을 뭐 발의를 한다라고 하니까 예. 법률안이 통과가 되는지 여부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이른바 메모 뭐 여러 차례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김옥숙 여사가 작성했다는 그 메모가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그 메모에 적힌 성경이라고 적혔었나요? 네, 그 네. 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네. 결국에 대법원 판단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반대로 똑같이 다르게 판단, 180도 다르게 판단한 거죠. 그렇죠. 그 메모랑 이제 뭐 어음이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게 결국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을 뭐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기여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은 불법적으로 돈을 취득해서 재산이 커졌어도 그거를 그전에는 뭐 나눠줬다라고 하면은 원래
그 논리에 빗대 가지고 이 메모를 공개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SK 최 회장 측에서는 이제 최종현 회장의 녹취도 공개하면서 상관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했었죠.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그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SK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등지가 실추되고 또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뭐 5년이면 끝나는 건데 나는 사업 계속적으로 이걸 해야 되고요. 제일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는 국민한테 오해받는 거다. 내가 그 사람한테 사돈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특혜를 했다. 사돈이니까 그걸 힘을 빌려가지고 남을 경쟁했는데 찌글을 눌렀다던가 이런 거. 일절 전부 피했다. 윤공사가 그래. 그렇게 가지고 쓰지만 안 맞지 안 맞는 거. 근데 장사하는데 쓰지 않으면 글쎄 그게 이제 이게 하나의 정보화가니까 이걸 들어가는 데에 이렇게 커다란 대가를 치른 거다. 이 얘기는 이제 처가에서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의 SK 성장과는 무관하다. 상당히 모욕적인 얘기다라는 것이 취지인데 조 변호사님 실제로 저런 녹취를 공개하고 그랬어요. 그게 이번 판결에도 조금 영향을 미쳤을까요? 글쎄요. 이제 이 녹취 때문에 이게 판결이 달라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 자체는 이 녹취하고는 오히려 더 정반대의 그 내용을 인정을 한 거죠. 예. 왜냐하면 녹취록에서는 그런 뭐 말하자면 힘을 빌리지도 않았고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는 그런 뭐 도움이라든가 이제 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그게 이제 범죄 수익으로 인한 이제 도움이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움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경 변호사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 그러면 파기환송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법리를 가지고 파기환송시키냐 관심이라고 요 논리는 예상하셨어요? 사실 저는 불법 원인 급여까지는 예상을 잘 못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항소심에서 이렇게 이제 비자금 자체가 이게 종잣돈이 됐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채택을 했던 거. 그 채택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증거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달리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원리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더 돌아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민법상에 그냥 대전제에 비춰봤을 때 불법 원인급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논리를 이제 세웠던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 판결이 지금 대법원 일부에서 났거든요. 소부에서 그 말인즉슨 대법관들 4명이서 전부 다 이제 의견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법관들은 이 사건이 올라왔을 때 크게 이견이 없을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는 논리로서 이게 지금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판결 난 것도 전원 합의체로 가지 않고 소부에서 결정이 났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났으니까 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뭐 전압 간다 만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시간도 네, 1년 네, 3개월 맞습니다. 걸리고. 그러면 재판부 대법원이 가장 고민했을 부분 아니면 아예 크게 고민 안 했을 것 같은가요? 지금 결과를 보면? 저는 사실 작년 6월에 그 파기환송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네. 불법 원인 급여가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대법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이제 절차는 아니고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신급제이기 때문에 예. 대법원에서 이제 이혼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 아니면 판단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불법 원인 급여 범죄 수익으로 인해서 재산 이제 형성이 기여한 부분을 과연 기여도를 인정해 줄 수 있는가와 관련해 가지고 2심에서 인정된 게 그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또 하나의 오늘 쟁점이 뭐였냐면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한 재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을 모읍니다. 조 변호사님, 지금까지의 관례는 제가 이혼하기 전에요. 이혼한 날인 전에 이미 재산을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이혼 시점에는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하는 재산도 적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인정을 안 해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혼하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 직전에 아니면 이혼 소송 중에 어떤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재산 은닉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재산 그 처분한 거 다 포함해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는 지금 뭐 SK 주식이나 이런 거를 친인척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떤 경영적인 판단이 있었고 어떤 재산 뭐 지배 구조를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를 이제 유지하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 그 재산이 처분이 된 거라고 하면은 예. 그 재산을 제외하고 재산 분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은 지금 대법원이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예, 항소심에서 달라진 부분이 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그러니까 이혼이 뭐 확정됐다는 표현이었나요? 2019년이라고 하는데 14년에서 18년 사이에 약 1,000억 원의 재산을 처분을 합니다. 처분하는 방법은 친인척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뭐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그게 한 1,000억 원이 된다는 건데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된다고 오늘 대법원에서는 본 겁니다. 이 부분이요. 이경민 변호사께서는 이게 부부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지 경영권하고 관련이 있어도 이게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대기업, 그러니까 재벌하고의 그 우리 일반인하고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하면 예. 조금은 이제 좀 다르게 좀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부부 공동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혼을 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혼인 파탄이 난 시점이 있을 텐데 그 전에 뭔가 재산을 빼돌리는 그런 행동을 보통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그러면은 있죠. 그랬을 네. 때 이거를 이제 어쨌든 이게 이혼 소송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재산을 줄이기 위해서 빼돌렸다라고 판단하면 법원에서는 그걸 있는 걸로 봐줍니다. 있는 걸로 봐줘가지고 항소심에서도 이 SK 주식을 증여를 하고 했을 때 결국은 이거는 이제 재산을 약간 빼돌리는 것과 비슷하게 봐서 예. 있는 걸로 봐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대법원에서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주고 했던 것이 뭐 이게 좀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혼인이 파탄이 나지 않았는데 뭐 배달 음식도 시켜 먹을 수가 있고요. 같이 그래도 식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공동을 위해서 쓰는 거, 그다음에 아이 학원비로 나가는 그런 돈들,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우리를 위해서 썼던 돈이라고 판단해서 이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고 그냥 소비가 된 걸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SK에서도 이렇게 지분을 증여를 해준 것도 이게 경영권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경영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썼다는 걸로 봐가지고 예. 결국 대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이게 빼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존재하지 않는 걸로 봐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항소심에서 판단을 하라 이렇게 돌려보냈다고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을 처분하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부부 가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대법원에서는 봤다는 거죠. 조 변호사님 이런 것도 대법원이 처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판례의 원칙적인 태도는 사실은 그 재산 분할 그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을 다 산정을 하고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별거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면은 별거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이제 산정해서 분할을 하는 게 원칙적인 이제 예예요. 근데 지금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처분한 재산 그게 뭐 무려 1, 2억도 아니고 1,000억이 넘는 재산인데 예, 그 별거 기간 중에 그렇게 처분한 재산이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예. 사실 일반인들의 이혼 소송에서는 이런 부분이 적용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금액 자체가 워낙 커가지고요. 뭐 1조에 비교하면 뭐 10분의 1 수준이지만 아무튼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리긴 했지만 SK 뭐 최태원 회장 본인도 뭐 그렇겠지만 SK 그룹 자체도 좀 안도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2심 판결이 만약 그대로 확정이 됐다고 하면 최 회장이 1조가 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SK 지분 17% 중 일부를 좀 처분해야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룹의 전체 지배 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오늘 판결로 결국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판결이 SK 그룹 차원에서 희소식인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룹 차원에서 별도 입장이 나온 것은 없고요. 예. 다만 최 회장 측의 변호인이 이제 오늘의 선고 후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이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선의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생각이다 이런 계획을 밝혔고요. 예. 반면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아직 어떤 반응도 그래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문제가 위자료 부분입니다. 위자료. 근데 오늘 대법에서는 금액을 재산분할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억 위자료에 대해서는 확정을 했어요. 이게 왜 무슨? 이거는 왜 해?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기각했거든요. 예. 그 말인즉슨 재산 분할은 이제 어쨌든 다시 판단을 받아봐라 돌려보냈고 이혼에 대한 위자료는 이제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소심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예. 판단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그러면은 이제 항소심 판결을 했을 때 판결 이후로 돌아가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이제 이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었었고 그리고 이제 혼외자도 출산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일방적인 또 가출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 위자료 액수에 산정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20억이라는 돈은 좀 제가 이제 사건을 했었을 때 사실 접해보지 못한 위자료 액수여가지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이 된 걸로 봐서 예. 아마 앞으로의 소송에서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추측을 그럼 조 해봅니다. 변호사님, 보통의 사람들, 저희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 이혼을 할 때 위자료 책정이 보통 얼마 됩니까? 네, 이제 보통 이제 이혼 사건에서의 위자료는 뭐 이제 3천, 아주 많아야 이제 5천, 아니면 많아야 정말 5천? 많아야 이제 1억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위자료의 액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인정해주는 금액 자체가 1억이거든요. 예.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 2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이제 나온 거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제 20억으로 이제 선고를 하고 그 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는 상황에서 그 김희영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서울 가정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서울 가정법원에서 있은 사건도 20억이라고 하는 동일한 액수가 나왔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 고등에서 이제 선고된 20억과 공동 불법행위니까요. 이제 예. 금액을 이제 맞춘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게 판결 선고가 난 뒤 한 사흘 뒤에 전액이 지급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미 말하자면 그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20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20억이 잘못된 거다라고 돌려보내기는 좀 이상한 상황이 된 부담스럽네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확정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실 위자료가 아주 많아요. 1억이라고 하셨죠. 네, 네. 그 금액이 상당히 좀 생각보다 낮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많을 예. 텐데 오늘 20억의 판단이 그 금액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나요? 네, 미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 20억이라고 하는 위자료가 이제 나온 이후에 예. 실제로 다른 일반인들 그 하는 이혼 소송이나 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액수가 다들 좀 올라갔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지금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제 법원에서도 위자료 액수를 상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약간 심포지엄도 열고 위자료 액수 산정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서 예.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혼 소송할 때 지금 뭐 많아야 3천, 5천 그게 아니라 예. 금액이 좀 더 이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금액을 산정할 때 기준은 뭐 기책 사유 뭐 이런 거였나요? 그렇습니다. 뭐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뭐 부정행위가 뭐 기간, 정도 그리고 뭐 폭행,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 뭐 폭행의 정도, 뭐 혼인 기간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정확히는 파기 환송을 한 겁니다. 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대개의 경우 대법원에서 판단한 거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뒤집는 경우는 없죠. 조 변호사님 뭐 고법에서 어떻게 날 거라고 좀 예상? 고법에서는 이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서 결국은 그 SK 그 주식 같은 경우는 특유 재산이 맞다. 그러니까 형성을 하는데 노소영 관장이 기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것 같고요. 다만 형성에 있어서 기여는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가정주부로서 이제 간접적인 기여를 이 주식 말하자면 회사 주식에 대해서 기여를 인정해서 재산 분할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재벌이 아닌 다른 뭐 일반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다른 회사 주식 같은 경우에도 전업주부도 기여를 인정해서 분할을 해주기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만 저희 그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이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20에서 35%라고 하는 이제 엄청난 이제 비율이 인정이 돼서 그런 거고요. 예. 네, 그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은 다시 돌아가서 재산 분할액이 얼마가 요거 한번 볼게요. 1심에서는 665억이었고 2심에서는 1조 3,800억이었어요.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두 분이 좀 전문가니까 이경민 변호사는 일단은 1심에 가까워지겠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로 그냥 감을 잡으려고 그래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분할액이. 근데 이게 참 감을 잡기 어려운 게 너무 액수가 커서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 대법원 판결 기속력 때문에 하급심 판결은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이제 바뀔 것이고요. 예. 액수로 따지게 되면 조 단위는 절대 가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뭐 저 1심의 액수보다는 조금은 상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저 구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 액수가 되는데 이렇게 좀 단정 짓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 변호사님 어떠세요? 그 SK 주식 자체가 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만약에 SK 주식 자체가 분할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그 SK 주식 이외의 다른 재산의 거의 반이 665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50% 이상의 기여도가 더 인정이 되어야 노소영 관장이 이제 더 많은 재산을 이제 받아가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예. 만약에 SK 이제 주식도 분할 대상은 되는데 다만 가정주부로서의 기여도밖에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게 전체가 다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율이 굉장히 작게 인정이 되실 거거든요. 예.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다시 이제 그 고법으로 이제 돌아갔을 때 예. 금액 자체는 이제 1심에서 인정된 665억 원보다는 더 많은 액수가 인정이 될 것 같고요. 1,000억은 당연히 넘고 만약에 그 SK 주식 자체가 이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는 비율이 아주 적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뭐 4조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총 재산이 거기에 뭐 10%만 해도 4천억인데 10%도 사실은 조금 많을 수는 있고 그거보다 예. 더 적게 되면은 뭐 5%면은 2천억 이 정도 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많네요. 네, 그래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분할하는 게 제가 왜 이경민 변호사님 얘기 듣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기준이 없습니까? 그냥 재판부 마음이에요? 이게 자유심증주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판사가 이제 이 재산을 딱 목록을 두고 예.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정리를 해서 순자산이라는 걸 뽑아내거든요. 예. 그 순자산이라는 걸 뽑아낸 후에 기여도를 이제 판사가 자유심증주의, 그러니까 판사의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그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확립된 판례들, 그다음 여러 가지 어쨌든 본인이 계속해서 이제 뭐 법리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해서 이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뭐 아예 기준이 없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판례와 법리에 비춰가지고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하나 더요, 조 변호사님. 그 재산 분할 비율이라는 게 있죠. 항소심에서는 최 회장이 65% 이렇게 봤나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거 더 높여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해요. 아니요, 비율에 대한 언급은 이제 딱히 없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다시 고법으로 내려왔을 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조 변호사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됐어요. 아까 뭐 몇천억에서 뭐 600억 좀 넘는 수준 이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변호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그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이미 대법원에서 이게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네.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산 특유 재산 유지에 기여가 있다라고 하면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펼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나라 이제 대법원 판례 자체는 과거에는 특유 재산에 대해서 그 단순한 가사 노동뿐만 아니라 굉장히 약간 적극적인 기여를 요구했던 건 맞습니다. 적극적인 기여. 예. 근데 뭐 헌신적인 가사 노동 뭐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그런 어떤 적극적인 가사 노동, 헌신적인 가사 노동 이외에도 예. 약간 그냥 가사 노동을 했다. 전업주부도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취지로 판례가 가고 있기는 있었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질문 좀 다르게 들어볼게요. 이 소송을 세계 소송이라고 불리는 동시에 반전의 반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다시 고법으로 내려왔을 때 또 다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파기환송을 했으면 그 법리에 기속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로 판결이 나긴 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또 재상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되고 그랬을 때는 사실 좀 예상을 또 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재상고. 그러면 예. 변호인단 노소영 관장 변호인단에서는 그 재상고까지도 검토해 둘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근데 뭐 하나의 단계부터 이제 집중을 할 거라서 예. 일단은 뭐 재상고보다는 지금 당장 이제 항소심에서 최대한 어쨌든 뭐 본인들의 주장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펼칠 것 같고요. 거기서 만족스러운 결과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재상고를 해서 이제 판단을 또 받게 될 거라서 사실 이 사건 재판이 끝나려고 하면 지금으로부터도 사실 또 수년이 또 예상이 해요? 수년이 예상이 돼서 좀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서 예상을 해도 그 결과가 나올기까지 한참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대법원까지 다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까지 거의 8년이라고 하는 이제 세월을 소송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법리적인 부분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은 이제 다 된 상황이어서 네. 아마 이제 저희가 고등에서 한 1년 반 진행이 됐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다시 고등에 갔을 때 그거보다는 좀 줄어들지 짧아지고.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이미 대법원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대법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처럼 오랜 기간 이제 심리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고법으로 가더라도 뭐 2심에 걸렸던 시간보다 짧아지더라도 재상고라는 또 제도가 있어가지고 글쎄요, 이거는 뭐 노소영 관장 측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좀 과거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결혼이 뭐 당시에 뭐 정치 권력과 기업 뭐 총수 화제를 굉장히 모았죠.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1988년 9월에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7개월 만에 열린 결혼식이었고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SK를 SK텔레콤, 그러니까 뭐 이동통신 분야의 큰 기업으로 인식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SK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1994년도에 전신인 성경기업에서 성경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의 대주주가 되면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이후 사명을 성경에서 SK그룹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3대 회장인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기업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기업의 운명과는 별개로 두 사람의 결혼 생활 자체는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요. 2015년이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한 언론사에 동거인과 혼외자가 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세간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고 예. 이혼을 공식화하면서 굉장히 당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자료를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를 밝힌 게 2015년, 지금이 2025년이니까 10년이 지났고 다시 내려간다 하더라도 고법에서 판다고 재상고 하더라도 그 조변호사님 뭐한 1년 정도면은 최종 결론이 나게 될까요? 네,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최 회장과? 아무래도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제 최태원 회장 측이 유리한 입장이 된 거는 맞고요. 결국은 투기 재산이고 이제 결국은 뭐 분할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적은 금액, 지금 뭐 1조 3,800 이거한테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될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최태원 회장 측이 훨씬 유리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경민 변호사는요. 저도 그 이전에 이제 이부진 사장 소송에서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이제 뭐 쟁점이 됐었었고 예. 그래서 1심의 결과가 조금은 이제 기존의 이제 판례와 비슷했던 그런 결과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항소심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판단하는 그쪽에서도 이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마 좀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도 많이 떨어지고요. 많이 낮아지게 될 것 항소심보다는.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 사건 지금 상황 좀 살펴볼 텐데 어제 저녁에 우리 한국인 30대 여성이 그 국경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사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이게 지난 7일에 캄보디아 국경 인근 베트남 모처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예. 해당 여성은 최근에 베트남을 방문을 했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던 길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의혹들이 지금 그렇죠.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여성이 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책 역할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여성이 지난 8월에 한국인 여성 2명에게 계좌이체를 도와주면 1,300만 원 정도를 챙겨주겠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캄보디아로 유인했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구조가 그렇게 된다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총책이 있고 중간에 이제 모집책이 있고 마지막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피해자가 있는 건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는 모집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는데 이렇다 보니까 뭐 사망 경위도 뭐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범죄 단체하고 좀 더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 등 관계 조직에서는 이 여성이 캄보디아로 통장을 팔러 올 한국인을 모집을 하고 예. 현지에 도착한 뒤엔 조직에 이 사람들을 넘겼다.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납치를 당하거나 유흥업소 일에 강요당했다. 이제 이런 증언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한 관계자는 해당 여성이 조직의 윗선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지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현재 사인은 약물 중독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좀 부검이나 이런 추후의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 대책반이 어제 캄보디아로 갔죠. 그래서 일단 귀국이냐 추방이냐 뭐 범죄인 인도냐 여러 가지 얘기 단어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그중에 구금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뭐 캄보디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귀국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납치 감금의 피해자도 있는 반면에 예. 실제 그 범죄 조직에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또 이제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국내로 송환이 돼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사실 지금 이제 문제되는 행동들이 뭐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뭐 이런 대포 통장 이런 것들에 이제 이용이 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실형이 예상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이 조직 내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혹시나 조직에서 또 보복이 또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 자발적으로 이제 송환되는 거를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여드리는 이 80명, 구금자 80여 명은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이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고 우리 정부는 구금된 인원이 한 60여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죠. 위성락 실장이 이들은 범죄 혐의자 60여 명은 돌아오게 되면 사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차례 단속 결과로 검거된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 60여 명을 조속히 한국으로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국내로 송환한 후에는 조사를 해서 범죄의 연루 정도에 따라서 사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일단은 60여 명을 주말을 목표로 해가지고 한국으로 데려온다는 겁니다. 검거된 60명 전원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구금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으로 데려와서 조사를 할 것이다. 일단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잡혔겠죠. 그러니까 일단 범죄자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데려와서 범죄 연루 정도에 따라서 좀 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조 변호사님, 그러면 일단 우리 정부는 구금자 모두를 지금 귀국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와 가해자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예. 지금 범죄단체로부터 일단은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부 다 이제 송환을 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피해자, 이제 가해자를 구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 또 하나 이제 국정원에서 나온 인원을 보면은 1,000명이라는 수치가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 그러면 이 1,000명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여기 60명은 캄보디아 당국 수사 당국에서 검거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1,000명은 범죄와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을 일단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요. 캄보디아 조직의 한국인 1,000여 명.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경민 선생님. 이 1,000명이 범죄자인지
피해자인지 아직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이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뭐 일부의 조직원이 검거가 되면 그 조직원이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신병을 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을 해놓은 후에 나머지 이제 그 대조를 했었을 때 정말 이제 그 일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직원으로 볼 수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조금 이제 실제 범죄자였던 사람,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은 좀 약간 가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출입국 시기도 중요합니다. 출국을 하고 나서 어느 시점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이제 지금 검거가 된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한다면은 예. 조금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가담 정도가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예.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범죄 행위에 연루가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책임을 아예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국내에 문제가 되는 그런 이제 범죄에 가담을 했던 행동을 했기는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피해자의 지위에서 그렇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 그런 부분들을 적극 이제 읍소해야만 아마 형량에 있어서 좀 많이 참작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책임을 피하지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책임을 많이 감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위성락 실장은 이분법적으로 탁 구별해가지고 현재로서는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요,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이 범죄에 연루될 뻔한 남성이 구출이 됐어요. 맞습니다. 지금 경찰이 현재 범죄에 우리 국민이 휘말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예. 우리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떠나는 비행기 탑승구 게이트 앞에서 경찰 4명을 배치해서 불심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어제 저녁에 캄보디아 피싱 범죄 조직에 연루될 뻔했던 30대 남성이 출국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탑승구 검문에서 본업을 그만두고 쉬던 중이었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고 지내던 동생이 비행기 표를 보내줬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후에 이제 경찰이 텔레그램 대화를 내용을 좀 봤더니 이 남성을 범죄 인력으로 모집하려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정황을 포착하게 돼서 결국 이 남성의 출국을 제지하게 됐고요. 남성도 경찰의 권유에 따라서 출국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캄보디아에 대해서 이런 범죄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캄보디아 당국에서는 조금 이미지를 바꿔보려고 한국인 여성을 홍보 영상에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산 지도 벌써 13년이 되었는데요. 최근 뉴스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자주 들리지만 사실 제가 매일 살아가는 이곳의 모습은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저희에게 캄보디아는 여전히 평화롭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따뜻함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제 2의 고향 같은 곳이거든요. 뉴스에서 보는 모습이 이 나라의 전부는 아니에요. 저희가 작게 출처 밑에 잘해드렸는데 이게 캄보디아 내무부 영상입니다. 맞습니다. 보신 것처럼 최근 캄보디아 내무부에서 한국인 여성들을 내세워서 여러 영상들을 예. SNS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 해당 여성들은 이 캄보디아는 평화롭고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한 곳이다. 이곳에서 사는 게 행복하다. 또 뉴스에 나오는 모습이 다가 아니고 캄보디아는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식의 설파를 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의 실권자이자 전 총리이기도 한 이 캄보디아 훈센 전 총리는 SNS에 영상을 올리면서 캄보디아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이 변호사님, 실제 한국에서 이 영상을 본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지금의 상황이 계속 좀 급박하게 돌아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조금 댓글들의 반응을 봤을 때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뭐 한국인이 애초에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속으면 안 된다. 뭐 진짜 안전한 나라는 이런 영상을 올리지 않는다. 뭐 이런 댓글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캄보디아에 있는 교민들 같은 경우에도 그 본인들 주장은 어쨌든 뭐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뭐 평온한 일상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예. 뭐 일단은 그 지금 캄보디아의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많은 좀 고충이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캄보디아의 범죄 단체에 대해서 뭐 미국과 영국은 사실 몇 달 전부터 좀 조사를 해온 것 같아요. 재산도 동결을 하고 지금 조사에 보니까 배우를 밝히는 게 중요한데 배우가 어느 정도 좀 드러난 것 같아요. 네, 그 미국과 영국이 이 캄보디아 대기업
기업인 프린스 그룹을 말하자면 배후 세력으로 지목을 했거든요. 예. 프린스 그룹은 온라인 금융 사기와 또 인신 매매 같은 이제 범죄를 일삼은 초국가적인 범죄 조직으로 지목을 한 겁니다. 예. 이 그룹이 이제 최근 한국 청년들을 유인해서 이제 감금 살해한 범죄 조직 구역 태자 단지를 운영한 그룹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예, 지금 사진을 보면 저 천주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저 사진만 보면 이 변호사님 그냥 사업가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네. 자선 사업가, 뭐 교육부랑 지금 이제 연계를 해서 뭐 장학재단도 운영을 했다고 할 정도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제 되게 이제 자선 사업가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데, 근데 그 이면에는 좀 많이 좀 극악무도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 범죄 수익에 대한 관리도 이제 본인이 뭐 장부를 직접 관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뭐 직원이 실수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 직원에 대해서 직접 폭행을 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표현 자체가 조금 이제 심하긴 한데 뭐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려라 뭐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또 이면은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이제 좀 극악무도한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못 찾고 행방이 묘연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천주 회장을 기소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자산도 동결시키기 위해서 비트코인도 지금 압수가 되어 맞아요. 있는 상태는 예.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행방 자체는 지금 묘연한 상태여서 이후에 지금 검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뭐 정부의 대책 비판하는 목소리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사실 이 캄보디아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캄보디아의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최근 2년간 급증했잖아요. 예. 그 사이에 여야 의원들이 최소 1억 1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들여서 캄보디아에 4차례 정도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납치, 감금 이런 범죄 문제들이 안건으로 전혀 다뤄지지가 않았고, ODA 원조 사업 점검, 또 관광지 견학 등에만 일정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지난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캄보디아를 무대로 활동하는 범죄 조직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공론화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가 자국민 보호에 좀 소홀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양당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신상 발언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만 김우영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 소회의실에 갔을 때 제가 여기서 전화가 와서 가는 중에 같이 들어갔어요. 저한테 네가 왜 여기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공용시설인데 당신이 뭔데 들어오라 말아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쌍욕을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인간 대 인간으로 옥상으로 올라와. 저는 박정훈 의원 개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딱 떨어지는 거예요. 박정훈 의원이 김우영 의원이 욕을 했다, 욕 메시지를 보냈다, 그거 근거 제시하시면 돼요. 국감 기관을 국감해야 돼요. 국감해야 된다고요. 정해야겠습니다.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오늘 오전에 과방위 모습을 전해드렸는데 이 과방위가 뭐 욕설과 문자 공개로 파행을 겪었는데 오늘 오전에도 저 모습이 보여졌으니까 오늘 오전에서도 두 의원이 계속해서 지금 싸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김우영 의원의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만 예. 사건의 발단은 9월 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도 더 됐습니다. 그렇죠. 이미 9월 2일 날 그 과방위 회의장 옆에 있는 작은 회의실이 하나 있거든요. 공용으로 쓰는 뭐 휴식을 하기도 하고 하는 곳인데 뭐 전화를 받으러 갈 때 걸로 가는데 거기서 일단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예. 김우영 의원과 박정원 의원의 일단 주장이 지금 다른 상황이고요. 김우영 의원은 본인이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박정원 의원이 들어와서 시비를 걸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박정원 의원은 본인이 들어갔는데 김우영 의원이 나가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저는 그 양쪽 뭐 진실 공방이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9월 2일 날 결국 박정원 의원이 전화를 하고 안 받자 박정원님이다 먼저 연락을 했어요. 예. 그렇다면은 박정원 의원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좀 더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과방위 때 근데 김우영 의원이 또 박정원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좀 했죠. 회의 시간에 공격을 하니까 그때 이제 문자로
그 문제를 보낸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국정감사장에 싸운 건데 저는 원인 제공은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은 박정훈 의원이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국정감사장에서 틀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공개했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김우영 의원도, 왜냐하면 9월 5일 이후에 과방위 회의가 9월 11일도 있었고 19일도 있었고 24일도 있었어요. 예. 근데 박정훈 의원이 하루 결석하고 2번을 나갔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아까 최민희 위원장이 딱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국정감사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예. 그런 공방으로 이끌어질 경우 아무래도 좀 국정감사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민주당이다 보니까 원인 제공을 한 박정훈 의원의 일단 기본적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예. 싶습니다. 오늘도 저렇게 신상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춘 부회장도 최민희 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 국감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왜 두 사람의 감정 싸움을 저 공적인 자리에서 하느냐라고 지금 의문을 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감정 싸움이 이제 굉장히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 김우영 의원이 보면 지난번에도 지금 이제 뭐 물러나게 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래도 장관급인데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위원장이라고 호칭을 하지 않고 이진숙 씨라고 하고 이랬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우영 의원의 어떤 상임위에서의 발언이 항상 과도하고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너무 격렬적이고 조롱하는 그런 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박정훈 의원이 나름대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걸로는 보이는데 저는 아마 저런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저런 정도의 인성, 저런 정도의 품격을 가진 분들이 국회의원이고 저런 분들이 지금 사법개혁을 한다, 검찰개혁을 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 아마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법개혁을 얘기하기 전에 국회 개혁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좀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보면은 지방의원이나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광역단체장 또는 기초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죠. 국회의원에 네. 대해서는 소환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마 국회의원들이 저런 계속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원래 해야 되는 국정감사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저는 아마 이제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소환제를 하는 것들이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저런 정도의 어떤 품격을 가진 분들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럼 국회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이 됐냐면 비공개 회의로 전환이 됐습니다. 사실 뭐 김 교수님도 보좌관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국감에서 비공개 회의를 하는 경우는 국가 기밀, 뭐 합참이라든가 국가 기밀일 때는 비공개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국정감사는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그거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거여서 웬만하면 비공개로 안 하거든요. 저는 그 비공개를 한다고 해서 그거는 임시 봉합적인 부분밖에 되지 않고요. 원래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어떤 뭐 우리 정부 부처에 있는 주요 분들도 다 배석을 하지만 예. 바깥에 보면 그 휴게실 같은 데서 그 아마 우리 장관이나 차관들 또는 공공기관장들이 답변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도 다 우리 엄청 많이 공무원들이 나와 엄청나게 있죠. 많이 와 예. 있거든요. 그렇기 지금 때문에 저희가 아마 영상 보면 저희가 이제 정부 피감 기관에서 맞습니다. 예. 저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렇게 앉아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저런 분들 거의 땅바닥에 앉아서 답변서를 준비하고 어떤 의원들의 답변에 좀 성실하게 그거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비공개를 해버린다는 건 결국은 국회 가방에 안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 자체를 그냥 봉쇄하는 거나 마찬가지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저렇게 두 의원 간의 감정 싸움 때문에 국정감사 전체가 사실은 뭐 거의 무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저 두 분들의 발언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원회에 다 예. 제소가 되겠지만 그냥 한편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두 분이 서로 좀 화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예. 뭐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멱살 잡혔다고 하니까 저는 그러면 김무영 의원이 박정훈 의원 멱살 한번 잡고 또 박정훈 의원은 또 김무영 의원한테 한심한 뭐 예. XX 했으니까 그럼 김무영 의원이 박정훈 의원에 대해서 이 한심한 XX 한번 하게 되면 예. 서로 간의 감정이 그냥 틀어질 텐데 예. 굳이 두 분의 감정 싸움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도 봉쇄가 되고 예.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된 국정감사 할 수 없다면 그 두 번의 책임이 절대로 가볍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주고받거나 예. 아니면 미국에 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하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하고 그 마크 저커버그 그 페북 창업자가 서로 간에 말싸움이 격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격투기 한번 하자고 서로 공개적인 제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실제적으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어쨌든 국민들의 불편한 마음들 또는 이 어떤 뭐 굉장히 불쾌한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이제 두 분이 책임을 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도 사과를 하고 해결 예.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 이거 두 사람이 싸운 걸 가지고 이거 해결하는 것까지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하나가 그러면 그런 와중에 박정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강성 민주당 지지층을 일컫는 개딸들의 뭐 그런 문자, 뭐 전화를 얘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김우영 의원 주장은 어차피 박정원 의원은 공인이고 본인의 연락처,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진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그 전화번호는 보통 요즘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보통 그 지역구 민원인들에게 언제든 연락하라고 공개되어 있는 문자 번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뭐 없던 번호를 내가 공개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대신 그냥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런 장면에 의해서 공개가 되면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우영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 제공은 박정원 의원이 했다 하더라도 저런 식의 공개가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건 그래서 풀어가는 방법이 서로 그래서 한판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방법은 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는 정치권을 지켜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안 좋은 사례가 될 거기 때문에 너네 싸워? 그러면은 붙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야 지도부가 각 당의 이 의원 한 명씩 김우영 의원과 박정원을 좀 얘기를 해서 좀 그 자제를 시키고 화해를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 간에 스스로 화해할 가능성 없어 보여요? 지금 그게 가장 좋은데 지금 어제 그렇게 해서 풀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 회의가 아닌 비공개 회의가 되잖아요. 그럼 다른 과방위 의원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딱 기획감사라고 해서 1년에 딱 이 3주, 4주만 하는 거잖아요. 이때 언론의 주목도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이것이 기사화되고 하는 걸 원하는데 그걸 비공개로 해버린다? 그러면은 그 추석 전부터 거의 밤샘 준비를 했던 그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 그 노력 허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정회가 되면서 조금씩 시간이 딜레이 되잖아요. 그 과방위도 그 피감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 날 해야 되는 기간이 많습니다. 그게 뒤로 밀리면요. 나중에 종합감사라고 하면은 그 주목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준비한 걸 제대로 못 해요. 감사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도 비공개가 되는 것도 모든 의원들에게 안 좋고 모든 의원들에게 안 좋다는 건 뭡니까? 결국 국민에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더 빨리 저거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뭐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주한 변호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속된 그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민주당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김현지가 이재명 사건의 총괄 컨트롤 타워였다는 사실을 설주한 변호사의 양심 고백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김용 사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사건 컨트롤 타워인 김현지, 공범 관계에 있는 김용, 사전 모의가 과연 없었습니까? 모든 걸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고 그리고 성격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혈질, 직선적 성격도 비슷하고 그래서 김현지 실장이 아마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여사급 아닌가. 범야권에서는 뭐 거의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앞서 보신 거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에 김현지 실장이 이제 관여를 했다. 여러 차례 전 변호인에게 연락을 했다라고 그 전 변호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보면 이재명 당대표 때 보면 민주당 당대표 하실 때 한 5개 정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 아마 그 국회의원을 보좌할 때 보면 의원 어떤 뭐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가 걸리게 되면 정무보좌관 역할이 좀 바뀌게 됩니다. 아무래도 의원들의 어떤 뭐 정부적인 어떤 보좌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사법적이나 법률적인 대응으로 좀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김현지 보좌관이 이재명 당대표의 실의 어떤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역할이 바뀐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김현지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변호인들,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의 어떤 변호사들하고 계속 접촉을 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국은 그 어떤 그 피고인들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진술을 하는가, 그 어떤 진술에 대한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피고인들이 어떤 얘기를 잘못 꺼내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입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예. 그런 시도들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 아마 전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나름대로 어떤 이 변호인들을 그 피고인한테 붙인 이유가 당 차원에서 지원해 준 이유가 결국은 그 피고인이 어떤 진술을 하나 하는 부분들을 감시하는 역할도 좀 맡긴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민지 보좌관이 그 아마 설 변호인한테 아마 전화를 했을 때는 어떤 질문을 했는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예. 그리고 특이 사항은 없었는지 이러한 부분에도 하나하나 체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김현지 보좌관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개 사건의 변호사들을 통해서 취합된 정보를 이재명 당대표에게 종합 보고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맞게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재판에서의 어떤 정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김현지 보좌관 역할은 결국은 입맞추기, 그다음에 증거인멸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확대되는 그런 의혹으로 남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뭐 일단은 그렇게까지 가려면 뭐가 나와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을 위한 것으로 계속 김현지 총무비서관, 그러니까 지금 부속실장이죠.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집착, 거의 뭐 스토커 수준으로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감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글쎄요, 뭐 성진 부회장께서 이것이 아까 뭐 말씀 잠깐 얘기했지만 보좌관은 뭐 업무 영역인 것이냐 하나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민주당이나 여권에 타격을 주고 있느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타격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요. 이미 그 설 변호사가 본인의 입장을 여러 차례 뭐 다양한 언론에서 밝혔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녹취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주진우 의원은 설 변호사가 김현지 실장의 전화를 받고 그런 다음에 사임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까 박상현 검사 잠깐 나왔죠. 예. 박상현 검사도 갑자기 설 변호사가 사임을 했는데 김현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 받아서 질책을 받았다더라. 이 두 가지 모두 설 변호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 다 지금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주현 변호사는 그 다른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녹취가 예. 남아 있는 부분인데요. 5월 말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갑자기 한번 바뀌었었죠. 그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쪽으로 바뀌었었습니다. 예. 그때 이 그 설주현 변호사는 나는 그때 사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갑자기 나랑 상의도 안 하고 피의자가 입장을 바꿔버리니까 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때 동료 변호사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조금 버티자. 예. 조금 버티자고 했더니 그런 다음에 6월 한 11일, 12일쯤에 그 김현지 당시 보좌관과 통화한 다음에 나는 이제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사임을 한다고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설주한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박 때문에 사임한 게 아니라 본인은 이미 사임할 결심을 하고 있었고 그걸 전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 사실 지금 설 변호사가 민주당과 사이가 좀 안 좋게 틀어졌거든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변호사는 계속 얘기하는 게 박상현 검사가 말한 질책은 그 본인의 주관적 표현이고 나는 그냥 뭔가 이 일이 있을 때 관련 얘기를 한 4-5차례 통화를 하면서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본인이 질책받았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주현 변호사가 민주당의 악의적이라면은 뭔가 난 압박을 받았다, 질책을 받았다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 설주현 변호사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진실에 막 가까운 말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한 건 사실이다. 뭔가 나 말고도 다른 변호사들과 통화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전달하면서도 나에게 압박을 가했다든가 나에게 질책을 했다든가 이건 또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진우 의원이나 국민의 측에서 말하는 얘기는 너무 정쟁화하고 있다는 거죠. 설 변호사 자체, 본인 자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치 압박받아서 누구를 압박해서 쫓아냈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매우 부적절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계속적으로 좀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최민희 의원은 또 다르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전해드는 말 중에는 이분이 의외로 어딘가 공개적인 발언한 자리 나가면은 굉장히 다혈질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실무적으로 일하고 드러나거나 뭐 그 선을 넘는 일이 절대 없는 전형적인 실무형입니다. 답변도 차분하게 잘할 스타일입니다. 만만하게 야당이 보면 안 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관념적이거나 이렇지 않고 꼭 일에 대해서만 설명하거든요. 팩트를 기초로.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계속해서 이제 야권은 김현지 실장이 뭐 비선 실세라는 말까지 동원되면서 계속 무언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근거나 사실관계는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없다고 보죠. 지금 아까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듣기에 다혈질이라고 하더라.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금 개혁신당의 사무총장인 이기인 사무총장이 성남 시의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시의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김현지 실장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기인 사무총장이 내가 그때 겪었던 그 김현지 당시 뭐 시민단체 활동하던 분이죠. 당시에 그 사람은 다혈질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지금 이기인 사무총장 역시 그 이후에 경기도의원 되고 지금 사무총장 최고위원 거쳐서 사무총장까지 됐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과 안 만난 지도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일을 갖고 다혈질이기 때문에 지금 못 나올 것이다 말한 것은 너무 억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운영위에만 나오라고 했었거든요. 국민의힘이. 근데 이제 막 5개, 6개 상임위 여기저기 다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너무 정쟁화시키는 것 아니냐. 최초에 말했던 총무비서관으로서의 업무나 아니면 각종 의혹들 그럼 총무비서관 그 운영위에 하나라도 불러서 얘기를 하자. 이게 아니라 여기도 나와라, 저기도 나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대통령이 최측근인 뭔가 김현지 실장을 흔들어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가냐고 하는 당의 지도부의 입장이 정리된 걸로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나와서는 안 된다.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아니요. 저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말 김현지 실장을 부르고 싶다. 그러면 다른 상임위 됐고 운영위만 나오라. 라고 집중을 한다면 저희 당이 저는 그건 받아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정도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상임위는 국감이 진행 중이잖아요. 운영위는 근데 맨 마지막에 하거든요. 다른 상임위와 운영위를 동시에 보통 그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틀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그 운영위 상임위 증인에 대해서는 운영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힘이 지금 정쟁 안 하겠다. 운영위만 부르자고 이렇게 좀 축약한다면은 저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 정무수석 모두 나가도 된다.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좀 축약이 된다면 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부에서요. 지금 운영위원회 그리고 반나절 정도 출석하는 건 어떠냐는 제안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거부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운영위원회 반나절 정도 나와서 답변을 해라. 부속실장이 나온 관례가 없다고 하니 그런데 그 부분에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지금 거부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걸로 보이고요. 결국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정말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1급 그냥 공무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의문이 의혹으로 그리고 지금 회귀한 소문까지도 막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제는 국회 운영위 정도에 나와서 국정감사에 임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냐. 그런데 보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라면 나간다 또는 우상호 정부 수석 같은 경우에도 100% 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시 국민의힘에서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부르기 때문에 정쟁화가 되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국민의힘에서 지금 운영위원회 정도 넣으면 되지 않느냐.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 정도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것마저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결국 김현지 부속실장을 결국 비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김현지 부속실장이 왜 그렇게 무섭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안방만임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또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 여사님이라는 호칭도 붙이고 그 정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도 더 이상 어떤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심기 경호를 할 때가 아니다. 이것이 지금 엄청난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국감이 뭐 아직 끝난 게 아니어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결론이 날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룡 경정이요 합동수사팀에 이제 파견이 돼서 오늘 처음으로 출근을 했는데 전에 뭐 언론 인터뷰나 SNS를 통해서도 불만과 비판을 내비쳤죠. 오늘은 아예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닌 그 파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최고 지부가 당시 관련돼 있다. 합수단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 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곳으로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지금 어떻게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백혜룡 경정이라고 하면 내부 고발자라고 해요. 저 의혹을 최초 제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휴가 연가되고 오늘 출근했어요. 그러면서 검찰 수사팀을 향해서 불법 단체라고 했고 이문정 검사 지검장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는다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봐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백혜령 경장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저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저런 발언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 일단 마약 수사를 하다가 이 어디 검찰, 경찰 어디 라인에서 외압에 의해서 지금 관두게 됐잖아요. 그 당시에. 예, 그 주장을 했죠. 그렇죠. 근데 예. 그 이후에 관두게 된 이후에 검찰 내부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에 검찰 내부에서 합수본을 꾸립니다. 아무래도 이 마약 수사에 대한 외압 내부 고발이 있는 상황이니까 본인들도 이 검찰 본인들도 국민들의 아마 이 따가운 시선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합수본을 꾸리고 마약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만든 합수본이기 때문에 과연 이 외압과 관련된 이걸 제대로 견디거나 아니면 그걸 극복해서 할 수 있는 애들인가, 있는 사람들인가. 예. 아무래도 그 관계자들이 있기는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동부지검에 맡긴 겁니다. 예. 이문정 지검장이 있기 때문에 예. 이문정 지검장한테 맡긴 거죠. 근데 백혜령 경장은 그걸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문정 지검장이 최근에 SNS에 나도 그 합수본에 대한 오해가 많았다. 근데 막상 지검장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더라. 지금 예. 밝히지 못하는 그 성과나 이런 것들을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보고 아마 백혜령 경장은 이문정 지검장도 지금 사실상 그 검찰 합수본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외압을 그 행사했던 잘못된 세력들과 이미 내통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 백혜령 경장이 그런 의심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일단 이 예. 마약 수사 대통령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마약 수사 어떻게든 좀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체를 제대로 밝히라는 제대로 한번 얘기잖아요. 밝혀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문정 지검장한테 맡기고 백혜령 경장 당신도 투입하자 이렇게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하면서 뭔가 이 그 구조적 문제나 막상 들여다보니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들어가기도 전에 여기는 안 될 조직입니다. 여긴 불법 조직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본인을 임명한 사람의 면도 안 살고 이것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어간 다음에 내부에 들여다보고 대통령께 따로 보고를 하든 아니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지금 내부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부터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문정 지검장 그런 비판이 있음에도 동부지검장으로 인사를 한 거는 그만큼 지금의 정부 스탠스 믿을 수 있는 사람 앉혀놓고 지금 그 분이 수사 책임자로 있는 상황이면 뭐 전부 다 뭐 훨씬 나은 상황 아닌가요? 수사하고 조사하고. 당연합니다. 뭐 윤석열 정부 때였던 그 검경 수사단도 아니고 예. 아무래도 정부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이문정 검사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신임을 하기 때문에 검사장을 맡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혜령 경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결국 본인이 파견 지시를 받은 그것을 불법 단체로 해버리게 되면 결국 대통령의 불법 단체의 책임자가 되는 꼴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혜령 경장 개인적으로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이제 백혜령 경장은 파견 지시는 받았지만 더 이상 이곳에 파견돼서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제가 보니까 최근에 발언하는 걸 보면 이제 평정심을 좀 잃었다고 보이거든요. 또 객관성도 잃었고 또 중립성도 잃었고 아무래도 본인은 그때 당시 어떤 마약 수사에서 배제된 이유가 위압이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굉장히 억울한 감정을 토로했는데 최근에 보면 그 수사 어떤 외압의 실체가 윤석열 어떤 부분 내외가 어떤 내란 수행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그 배후에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약간 과대망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냥 수사를 맡게 되면 저는 뭐 이 평정심을 잃은 상태에서는 이 수사 결과는 굉장히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수준의 뭐 인사 조치라든가 별도의 조치가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이세요? 파견 지시를 받았는데 사실상 파견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대통령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적절한 수준에서는 저는 파견 지금 내려진 상태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충분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저는 이 파견 지시 자체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파견 나갈 이유도 없지 않나 이런 좀 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혜령 경장이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수사관인데 지금 굉장히 좀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뭐 전국에 수백 명의 우리 마약 담당하는 수사관들이 유능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백혜령 경정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이 마약 수사에 대해서 또는 마약 수사 위압의 실체에 대해서는 예. 뭐 임은정 검사 팀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는 뭐 다른 어떤 뭐 이 유능한 어떤 뭐 마약 뭐 이 과장을 또 파견하는 방법도 하나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제는 백혜령 경장 이 수사를 맡아서는 예. 안 된다.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백혜령 경장 여기
투입한 이유는 최초에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니 직접 가가지고 그 부분을 파헤치라는 의도인데 만약에 김 교수처럼 또 다시 배제하게 된다면 이게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문정 지검장이 또 팀을 분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팀하고 기존 합수본 팀이 있고 예. 거기에 백혜련 경정이 오면 다른 팀을 꾸려서 각자의 예. 역할을 맡기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좀 그럼 제대로 될 것인가? 왜냐하면 백혜련 경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마약 수사와 관련된 전문가분들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마약 수사 이 파헤치는 거는 그분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백혜련 경장을 투입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수사를 할 때 외압이 있었고 누군가 그걸 덮으려고 했던 의혹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그 의혹의 당사자들이 그걸 파헤치는 걸 또 막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혜련 경장이 그거에 대해서 가장 잘 팠던 사람이니까 마약 수사를 함께하면서 혹시나 외압 그 과거에 대한 외압 과거에 있었던 외압 이런 것들을 또 덮으려는 사람이나 그 외압의 실체가 아직도 남아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파헤치면서 그런 것들을 걸러내라라는 그 역할을 준 건데 예. 근데 이문정 지검장이 팀을 따로 줘버리면 그걸 사실상 못하잖아요. 예. 함께 들어가서 함께 어우러져야 그걸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임명을 한 뭐 그 법무 장관이나 대통령실에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내부가 알아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지금 저는 이문정 지검장과 백혜련 경정 모두가 지금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거 알 겁니다. 예. 여기서 결과 못 내고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싸움만 하게 되면은 국민들의 질타가 본인들에게 집중될 거를 알고 어떻게든 이걸 어떻게 조정할 건지 빨리 본인들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애초에 대통령이 이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 수반. 네. 그럼 대통령의 입장은 뭐가 될지 그 부분을 뭐 생각을 고려를 안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면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사실 야당은 이거 갖고도 공격을 했었는데 예. 그 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이 근절을 이걸 어떻게든 뿌리 뽑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내부에서 본인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사실 이문정 지검장도 이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본인의 방향과 좀 다르다고 대통령에 대해서 오적에게 둘러싸였다 이런 발언에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백혜련 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약 수사를 하러 왔다가 본인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성이 있으니 이문정 지검장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적폐나 이런 사람들과 지금 어울러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본인들을 임명하고 본인들을 믿고 맡긴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들은 하더라도 물밑에서 위에 상부에 보고하는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예. 언론에 대고 얘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든 뭐 기업이든 어디든 조직 생활을 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견 지시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뭐 인사권자가 어쨌든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어떤 사실을 보면 백혜련 경정에 대해서는 정권 수사를 수사의 정권을 좀 주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이 수사에 있어서는 외압의 실체에 있어서는 백혜련 경정 당신이 또 피해자이기도 하니 가장 정확하게 이 진상을 밝힐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맡겼으면 저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계속 억울함을 피력해 왔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최소 있는이라도 좀 이 수사에 착수를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부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라든가 또는 어떤 수사 인력의 부족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는 보이거든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가장 어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고 또 본인의 억울함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 뭐 명예퇴직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문정 검사장하고 언론에서 계속 언쟁을 벌이고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 백혜련 경장이 자꾸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조금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지금 어느 정도 이 수사에 대한 평정심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분에게 수사를 맡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분이 지금 객관성이라든가 어떤 중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좀 놓쳐버렸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대통령이 이제 파견 지시를 내렸지만 이제 파견 지시를 처리하는 것이 좀 맞고 새롭게 아마 이문정 검경 팀에서 예. 계속 이 사건을 수사하는 방법들이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애초에 백경정을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로는 오바를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수사로 증명을 해보라는 취지였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정말 어떤 의도를 갖고 했다, 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의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마약과 관련된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결과물을 내놓아라는 실체를 건데. 밝혀라. 근데 사실 지금 동부지검이 작년, 그러니까 정확히 1년 전이네요. 1년 전 국정감사 때 경찰청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 해당 마약 수사 관련돼서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라고 1년 전에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1년 전에 국정감사장에서 경찰청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1년이 지나도록 뭔가 아직 구체적인 뭐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 왜 안 나오지? 뭔가 답답한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문정 지검장 같은 경우는 지금 들여다보니 수사는 하고 있는데 밝히지 못하는 이유, 중간에 흘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백혜련 경정이 좀 투입된다면 잘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투입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볼멘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야 그렇게 볼멘 소리 하는 것보다 일단 들어갔고 팀 작지만 꾸렸고 그러면은 너가 생각하는 뭐로 결과물에도 좀 뭐 내야 그리고 결과 뭐가 나와야 힘을 실어주든 말든 할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백혜련 경정이 지금 뭐 명예퇴직 이런 운운을 하시는데 지금 파견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한 달 남짓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예. 그 기간 동안 최대한 본인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뭐 몇 년, 한 2년 동안 지금 본인이 쭉 생각했던 거 정리되어 있는 것 그걸 토대로 좀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저는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 그 주말이었죠. 그 지시 내려왔을 때 야권에서 강력 뭐 여러 가지 논란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예상한 걸 당연히 못했겠죠. 당연합니다. 저는 뭐 백혜련 경정이 아마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거의 수사 정권을 주듯이 백혜련 경정을 이렇게 파견 지시를 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백혜련 경정 같았으면 정말 펄쩍 뛰고 너무 좋아할 일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국회 어떤 청문회에 나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 본인이 수사 의압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으니 그 한 번만 기회를 주면은 수사 의압의 실체를 밝히겠다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아마 국무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굉장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렇게 아마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안 하게 되면 결국 저는 아마 저분이 그냥 본인이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예. 아마 수사의압의 실체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수사의압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데 본인이 좀 잘 못한다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백혜련 경장이 나름대로 지금 대통령의 어떤 의중 또는 대통령의 진심이 지금 백혜련 경장이 피해자이면서 이 사건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적임자라는 판단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에 따라가든지 아니면 이제는 평정지배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 수사에서 빨리 사임하든지 나름대로 빨리 알겠습니다.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공개된 좀 여론조사를 하나 볼 텐데 서울시장 관련한 여론조사입니다. 양자 가상 대결 한번 좀 볼까요? 양자 가상 대결. 어떤 흐름을 보려고 하냐면 오세훈 시장을 일단은 국민의힘의 후보로 놓고 여러 명의 여권 후보들을 대입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다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팽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는 해볼 만한 싸움이 됐다라고 보는 게 예. 사실 서울시장 선거는 늘 저희가 꽤 오랫동안 져왔고,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말고 그 대선 때 서울에서 계속 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때 전국 평균보다 서울에서 격차가 더 컸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될 때도 전국 평균보다 서울에서 격차가 적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약간 민주당에게 그렇게 우호적으로 지금 봐주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표가 저 정도로 나왔으면 그래도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도 탈환을 해볼 만한 상황은 돼 있다라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집권 1년 차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그 집권의 그런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현역 프리미엄이 일단 있고요. 예, 오세훈 예.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이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약간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아스팔트 우파 세력과의 절연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오세훈 시장은 또 거기서 약간 한 발짝 물러서 있거든요. 본인의 이 스탠스 자체가 극우적 색채를 띄워온 적이 없고 탄핵과 관련돼서도 그 비상계엄과 관련돼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극우들과 좀 다른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이 유일하게 이렇게 좋은 지표가 그나마 좋은 지표가 나오는 이유는 본인이 극우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돌리게 되면은 저희가 더 크게 이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극우의 마이너스 요점이 없고 서울이라는 우리가 불리한 운동장에서
해볼 만한 지표가 나오고 있다. 전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해볼 만하다는 거죠. 김 교수님은 이 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무래도 뭐 오세훈 시장이 사선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뭐 안정적인 어떤 행정 경험이나 또 일단 높은 인지도가 있거든요. 그다음 또 시정 운영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가고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거든요. 아무래도 새 정부와 어떤 서울 시민들 간의 어떤 허니문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민주당 내에서는 아무래도 김민석 뭐 총리가 가장 높은 직급에 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에 대한 그 부분이 그나마 오세훈 시장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조금 뭐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이고요. 김민석 총리는 우상호 수석이 택도 없는 소리라고 했던 인물인데 일단은 이 수치상으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높게 나왔는데 저는 조국 전 장관을 넣었을 때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국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조국 위원장도 사실 오세훈 시장을 지금 약간 직접적으로 겨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에 빨리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당장은 조국 혁신당이 또 본인이 사면 복권 되자마자 조국 혁신당 내에서 터져나온 어떤 성비리, 은폐 의혹까지 있어서 본인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 제대로 수습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정치적 활로를 찾는 차원에서는 결국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민주당이 반드시 이기려면 조국 전 대표가 출마를 한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해방을 놓게 되는 상황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대표의 어떤 서울시장 출마설은 본인이 사실은 다른 좀 의도로 숨기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예를 들어 지금 부산시장에는 전재수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 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나가게 된다면 그 자리에 보궐선거가 좀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국 전 대표는 고향이 또 부산이고 또 거기에 문재인 정부 때 출마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도 한번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건 민주당에 대해서 내가 출마하게 되면 3파전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분산이 되겠죠. 표가. 국민의힘이 오세훈 시장한테 유리하게 될 테니 그럼 그렇게 할래? 아니면 나는 부산에 가서 전재수 장관이 출마하는 그 자리에 나는 재보궐선거 나가겠다고 할 경우에 그럴 때 민주당의 대응을 조금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는 봅니다. 결국에는 원내 입성을 노릴 그렇습니다. 것이다. 송충구 의장님. 글쎄요, 뭐 부산시장에 전재수 장관이 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뭐 정치적 거래에 의해서 뭔가 그러면 조국 대표는 거기 국회의원으로 가라, 보궐선거를 출마하라. 저는 이런 정치공학적 움직임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그 조국 대표가 정치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계속 그 나름 그래도 의미 있는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은 고무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지표를 갖고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때 어떻게 이걸 활용해서 조국 혁신당 이름을 알릴까 아마 상당한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희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또 격렬하게 또 싸워야 되는 상대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조국 혁신당과의 뭐 연대 협의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호 정무석이 김민석 총리 나가는 것 택도 없다고 말한 게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당에서 지금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절차상으로 힘들다는 그런 얘기죠. 사람들이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출해서 나가는 게 그게 가능하겠냐 이 차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지금 조국 혁신당과 연대 이걸 얘기하기 전에 당의 다른 후보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거를 아직 고민해도 충분히 시기가 남아 있거든요. 아직 지방선거까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몇 달 동안 올해까지는 저는 우리 당에 있는 그리고 아직 그 행정부에 없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를 제외한 나가고자 하는 분들의 경쟁력을 최대한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내년에 가서 그런 협의나 이런 것들을 지지율을 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해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받은 여러 가지 물품이 있죠. 이것이 뇌물죄로 밝혀지면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장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관련 기업 법인에 대해 즉각적인 세법상 과세 조사 계획을 세우시고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통상 이제 이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소득 금액이나 귀속 연도 이런 걸 확정을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일단 보신 얘기는 김건희 여사가 뇌물죄가 된다는 전제가 있긴 합니다. 뇌물이 된다면 성립이 된다면 공개되지 않았던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그게 지금 금품이 거의 2억 원 상당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만약에 그 세금으로 하면 3,500만 원 정도가 될 거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될 거, 새롭게 납부해야 될 거라는 얘기인데. 예. 근데 지금 법조계나 정치권에서도 아마 뇌물죄 성립이 어렵지 않겠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 영부인지가 공인,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이 아닌 다른 죄로서 지금 접근해서 특검도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가 그럼 왜 나왔냐? 국정감사장이니까 만약에 이게 얼마나 큰 죄이냐? 그러니까 그 공무원 신분이 아니긴 하지만 이게 공무원으로서 이런 걸 받았다면 얼마만큼 큰 죄이고 추가적으로 세금을 얼마만큼 납부해야 되는 그런 중앙범죄인지를 국세청장한테 좀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지 실제 거둘 가능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물어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거니까. 이 내용도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김건희 여사 이제 특검 조사 받았죠. 그런데 조사실 내에 카메라가 설치가 돼서 이제 녹화를 했다. 뭐 녹화는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민중기 특검이나 다른 특검들에게 중계가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영상을 녹화하는 부분도 보면 그 조사받는 피의자나 또는 피고인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다른 방에 있는 어떤 특검이나 특검 보고가 보기 위해서 중계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뭐 김건희 여사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내란죄라든가 여러 가지 뭐 뇌물죄나 뭐 알선수재 이런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담당하는 이런 검사들도 죄를 지으면 좀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 예.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들의 어떤 권리, 헌법상의 권리 이런 것들은 어떤 굉장히 기본권에 해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을 굉장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론상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한 어떤 굉장히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고 처벌에 대한 그런 여론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여론에 부합하는 그런 검찰이나 특검이 되면 저는 좀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보면 어떤 중계가 되고 어떤 녹화 동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영상 녹화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방어권이라든가 예. 어떤 보호받아야 될 어떤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조금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그 이번 법제사법위원회도 보면 그 최혁전 의원이 조요토미 뭐 히데요시 이렇게 뭐 이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하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벌인 분이 보면 그날 발언하는데 보면 김건희 여사의 계부, 김건희의 계부의 김충식 씨가 어떤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천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국회의원들은 저는 면책 특권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예. 김건희 계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아주 명백한 저는 모욕죄라든가 명예훼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재판으로 모든 것을 끌고 나갈 것은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맞는 그런 수사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